천년 고도라 불리는 경주. 대한민국 최대의 유적 도시인 이곳에서 원자력 발전소 6기가 가동 중입니다. 특히 월성 1호기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노후원전인데요. 그런데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뜻밖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가 위법함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승인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고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어떤 감시와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법적인 관행이고 이 부분이 이번에 월성 1호기 소송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성 원전으로 향하는 진입로에서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고령의 주민들이 관을 끌며 도로 위를 행진하는데요. 벌써 3년째 이렇게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과 이주 대책 마련. 하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월성 1호기는 멈추지 않았고 주민들은 여전히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살을 안 두르지로 여기 뭐 농산물 안 먹기로 이러니까 여기서 시급하게 나가야 우리 살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발전소 가동 중단과 이주 사이에 선택지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몸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2월 주민 40명의 요시류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었습니다. 평균값은 리터당 17.3 베크렐. 여기에는 심지어 5살 유아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식수와 공기 호흡을 통한 오염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들이 먼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를 걱정하는 것도 호사인 거죠. 4개의 월성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수로형입니다. 경수로와는 다르게 그 특성상 삼중수소 매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더욱 반겼는데요.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월성 1호기가 실제로 가동을 멈추기까지 항소심 판결과 가처분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보았다며 황분희 씨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작년 지진으로 4개의 원전이 멈췄을 때 손자의 몸에서 삼중수소 검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자 몸에서 3분의 1로 방사능이 떨어졌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이것만 쌓아주면 얼마나 좋겠나. 월성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삼중수소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체 실시한 영향평가에 따르면 기준치의 1667분의 1, 자연방사선에 비해서는 5000분의 1에 불과한데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돼 있습니다. 우주와 대기, 음식물 등에 이미 방사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 방사능에 비하면 삼중수소는 무해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걱정하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항상 누구나 다 받고 있는 그런 자연 방사능하고 비교해봐도 그것은 큰 차이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삼중수소는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다른 수소와는 다르게 베타 방사선을 방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방사선은 피부를 투과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다는 것은 식수나 음식물 등을 통한 내부 피폭이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위험성을 저평가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남습니다. 삼중수소를 발전소가 방출하는 수많은 방사능 물질에 대한 간접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 관리가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주민이 노출되지 않도록 100%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삼중수소 외에 다른 방사능 물질들은 어떻게 되느냐. 측정을 안 해서 내지는 저거 해서 저거 한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100%는 아닐 겁니다. 암 또한 그것을 증명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물질이 위험 수준이라면 결국 주민들에게 암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국내외 이목이 집중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암 발병 위험도를 역학조사한 것인데요. 92년부터 무려 20년 동안 총 3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보고서는 원전 주변 지역의 여성 갑상선암 발생 위험도가 2.5배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갑상선암이 2.5배 발생한다. 그러면 1배는 원전 때문이 아니에요. 자연방사능이나 뭐 다른 이유 때문이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증가한 만큼은 원전과의 연관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동네 해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주의 해녀마을로 잘 알려진 대본리 주민들입니다. 월성원전과는 북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14명의 마을 해녀들은 이곳에서 30년 넘게 물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해녀들이 하나둘 갑상선암으로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암수술을 받았는데요. 14명 중 7명으로 무려 절반에 해당합니다. 요 뒤에 친구도 하고 요 언니네들 다 무리하는 사람들이라거든. 옛날에 젊을 때 지금은 힘이 없어가 못하고. 그러나 2011년 완수되었던 대규모 역학조사는 더 큰 논란을 남겼습니다. 인접 지역에서 방사선 관련 암의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을 관찰했지만 정작 그 원인이 원전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만약 주민들의 암 발병이 방사선 때문이라면 원전과 가까울수록 그리고 거주 기간이 길수록 발병률이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그러한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하고 거리하고 상관관계를 찾을 수도 없다고 나와 있고 또 원전 주변에서 거주한 기관과의 상관관계도 찾을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4년 부산지법은 부산시 기장군에 살던 박 씨의 갑상선암이 원전의 방사선 때문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원전의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었는데요. 박 씨의 남편 이진섭 씨는 본인 자신도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습니다. 2011년 아내보다 먼저 대장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급 발달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에 이어 부부가 모두 암에 걸리자 원전의 유해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간호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때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죠. 이진섭 씨 가족이 살았던 좌천리는 고리원전과 4km 떨어져 있습니다. 1심 법원은 법정 한도 이하의 방사선이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갑상선암은 그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진섭 씨는 만약 원전의 방사선이 암을 일으킨다면 이웃 주민들 역시 같은 이유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 주민들에게 공동소송의 필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동네 사람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프랜카드 20장을 동네 곳곳에 붙여갖고 암 수술한 사람들 반경 10km 내에 그걸 봤는데 그리하여 2014년 갑상선암 피해자들의 공동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소송 규모는 618명의 당사자를 비롯해 2,500여 명에 이릅니다. 국내 4개 원전 지역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재판이 진행 중인 부산지법에는 고리와 월성은 물론 멀리 경북 울진과 전남 영광 주민들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바로 밑에 있는 주변 공는 인구 6,500에 지금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70명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송이 문제가 아니고 자라나는 애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소송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결국 객관적인 검증 자료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2011년 완수되었던 역학조사는 왜 어떤 인과성도 확인하지 못한 것일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보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리하여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 연구팀에 후속 연구를 의뢰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역학조사는 방법론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사 개시 당시 암 병력을 지닌 주민들을 추적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 결과 원전 근처에 오래 살면서 암에 걸렸던 고령자들은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암이 발생할 사람들은 제외되고 암 발생하지 않을 사람들만이 포함이 돼서 그 추적 조사에 있어서의 효과가 안 보여요. 갑상선암은 호발 연령이 5, 60대, 유방암은 40대입니다. 무사히 호발 연령을 지난 고령자들은 암을 겪지 않고 사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전 근처에 오래 거주한 고령자들에게서 암 발병률이 낮다는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유의미한 것은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된 주민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방사선 관련암의 인과성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뭔가 방사선과 관련된 건강 영향이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는 뚜렷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한수원과 일부 전문가들은 과잉 진료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합니다. 갑상선암은 그 존재를 모르고 사망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악성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잦은 검진을 받게 된다면 더 많이 찾아낼 수밖에 없는 암이라는 건데요. 게다가 한수원은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단의 기회가 잦으니 갑상선암 발병률도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종합검진 비용을 한수원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종합검진을 받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과잉 진료에 해당이 된다고. 실제로 그러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잉 진료가 맞다면 원전 인근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자주, 더 많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자료는 과잉 진료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지역별 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은 전남 영광뿐입니다. 나머지 울진과 기장, 경주는 그보다 수검률이 훨씬 낮습니다. 울진, 기장, 경주 훨씬 낮고 전체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합쳐서 적하는 건데. 과잉 진료라는 지적은 갑상선암 발병률을 통해서도 반박됩니다. 갑상선 과잉 진료 논란은 2000년대 후반 들어 본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원전 인근 발병률은 전국 평균과 격차를 보이며 상승합니다. 과잉 진료와는 무관한 일관된 경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와서 건강검진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조사가 그래서 여기 더 많았다. 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서부터 발생률 자체가 90년대 초반부터 달랐어요. 결국 원전이 아니라면 높은 암 발병률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류 방사선 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방사선과 암 발생 위험도는 정비례합니다. 따라서 암 발병률이 높으려면 그만큼 고설량의 방사능 피폭이 선행돼야 합니다.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의 사례처럼 중대한 원전 사고로 방사능 누출이 심각할 때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비하면 평상시 원전이 방출하는 방사선은 그 수준이 매우 낮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인데요. 방사선 말고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갑상선의 원인이 강사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고 났던 몇 건들 말고는 밝혀진 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고설량을 받는 거는 일산 환경에서 쉽지 않거든요. 국내 원전 인근의 방사선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한수원은 실시간으로 방사선 측정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개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원자력 안전법에 의하면 일반인의 연간 피폭 선량 한도는 1mSib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인근 방사선이 법정 한도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주민들의 피폭 선량이 10분의 1 수준인 0.1mSib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방사선 선량은 최대 0.1mSib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들 제한치를 1mSib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 0.1mSib에 노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낮은 수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핵연료 물질을 사용했던 국가들은 어떨까요?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캐런 실크우드 사건은 방사능 피폭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실크우드는 1972년 커맥 기사가 운영하는 핵연료 시설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핵연료봉에 쓰일 플루토늄을 정제하는 게 주된 업무였는데요. 2년이 지난 1974년 11월, 실크우드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기준치보다 400배 이상 높은 농도였으며 심지어 그녀가 폐에서 내쉬는 공기도 오염돼 있었습니다. 원자력위원회와 커맥 기사의 주치의는 실크우드를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피폭을 확신했습니다. Doctors insisted her radiation levels fell within governmental safety standards and she would be fine. Karen didn't believe them. She was even afraid that kissing Drew would contaminate him. 실크우드는 커맥 기사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뉴욕타임즈 기자인 데이빗 버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로를 벗어나 지하 배수로로 추락한 차 안에서 실크우드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증거로 모은 서류들이 사라졌고 차량 후미에 다른 차량과 충돌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의 오염된 신체였습니다. 폐와 위 등 여러 기관에서 다량의 플루토늄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유족들은 커맥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커맥 기사는 실크우드의 피폭량이 허용 한도 내에 있었다는 점을 줄곧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1심과 연방대법원은 커맥 기사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It sends a message to the government and to the nuclear industry that they have to tell the truth. And that if they don't tell the truth, they have to be prepared to pay the fiddler. 당시 오클라호마 지방법원의 판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NCRP와 ICRP는 이러한 권고 기준을 지침으로서만 제공하였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고 두 기관은 위 권고 기준을 엄격한 표준으로 채택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그러므로 기준치는 그 이하에서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숫자가 아니다. 2000년대 후반에는 훨씬 진전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핵폭탄 제조를 위해 워싱턴 햄포드 지역에 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90년대 들어 햄포드 주변 주민들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듀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갑상선암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린 사람들로 5,000명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미국 에너지성의 보고서는 햄포드의 방사선과 갑상선 질병 사이에 명확한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방사선은 심지어 가장 낮은 선량에서조차 넓은 범위의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 방사성 물질의 환경으로의 방출이 워싱턴주의 주민 건강과 행복에 해롭고 암과 백혈병의 초과적인 발생을 포함한 유해한 질병에 기여하므로 방사성 폐기물은 매우 위험하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량은 없다. 그걸 우리 이제 과학계에서 역치는 없다 그럽니다. 방사선 피폭 선량에는 안전한 영역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러한 입장은 권위적인 국제기구들에 의해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신뢰하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 즉 ICRP와 UN 과학위원회 역시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가장 낮은 선량에서조차 단 하나의 방사선 궤적은 이중 나선 절단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절단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복구되지 않으면 장기간에 걸친 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매우 낮은 선량에서조차 세포 내부의 임계 부피에 충분한 에너지가 침전되어서 세포의 변이 또는 세포 사멸을 초래한다. 선량이 어떤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러한 현상들이 복구될 수 없다면 역치 선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DNA입니다. 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뼈대와 안쪽에서 기둥을 형성하는 핵염기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구조인데요. 방사선은 바로 이 나선 형태로 교차하는 두 개의 사슬을 절단시킵니다. 학계는 이러한 이중 나선 절단을 암과 유전적 질병을 일으키는 최초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의해서 그냥
두 가닥이 같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 가닥 한 가닥이 끊어졌는데 그게 이제 복제 과정 동안에 그 이중 나선 절단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죠. 학계 역시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성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저선량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논문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낮은 방사선량에 의한 이중나선 절단은 여러 날 동안 복구되지 않은 채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선량에서 관찰된 이중나선 절단의 효율적인 복구와 비교할 때 강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선량이 더 낮아지더라도 세포 하나당 받게 되는 손상의 실질적인 양은 줄어들지 않는다. 최근의 연구는 저선량 방사선이 인간 세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고선량보다 저선량 방사선이 이중나선 절단의 복구를 더욱 지체시킨다는 건데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연변이가 축적되고 이들 돌연변이에 의해 암세포가 자라나게 됩니다. 갖다 붙이는 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정보들이 좀 없어져요. 없어지거나 또 뭐 이상한 것들이 가서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절단된 그 부위에 뮤테이션, 그러니까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돌연변이가 이제 암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뭐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암을 막고 있는 유전자를 비활성화시키다든지 그런 식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럼 암이 되는 거죠. 한수원이 1980년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저선량 방사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개인 최대 내부 피폭 선량은 선량 목표치의 약 3배 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방사성 요오드의 방출량이 많은 데 기인한다. 이렇게 높은 피폭 선량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주로 방사성 요오드의 어류 및 해조류를 통한 음식물 섭취 경로에 의한 것으로서 외국과는 달리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생활 습관에 기인한다. 뭔가 먹음으로 해서 내부 피폭한 것이 굉장히 목표치를 초과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79년 고리 125기는 81.6기가베크럴의 액체 폐기물을 방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5기와 비교하면 무려 8,200만 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결국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을 고농도로 함유한 액체 폐기물이 고리 원전 앞바다에 쏟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한수원의 내부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고리 1호기가 본격 가동되었던 1979년 주민들의 갑상선 피폭량이 폭증한 겁니다. 78년 1.14였던 집단 선량은 1,808로 무려 1,585배 증가했습니다. 78년과 79년을 비교하면 1,500배의 갑상선 피폭 선량이 늘었다고 적어놨어요. 그 이후에는 보고서를 내놓지도 않고. 주류학계와 국제기구는 외부 피폭을 중심으로 방사능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사능위험위원회 등에서 내부 피폭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한데요. 공기나 물과 같은 매질을 통한 외부 피폭과는 다르게 몸 안의 밀도가 높은 조직에서는 2차 광전자가 발생해 더 많은 피폭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저선량의 방사선도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며 내부 피폭의 경우 그 건강 영향이 훨씬 크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몸속에 들어와 버리면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큰 충격을 받거든요. 우리 몸이. 피폭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고리 1호기의 연도별 사고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사고의 대부분이 바로 이 고리 1호기에 집중돼 있는데요. 특히 78년과 79년이 29건으로 22%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동 초기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량 급증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10%가 넘는 사고가 첫 해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맨 처음에 가동하면서 뭔가 이상한. 기체 폐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수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78년부터 80년까지 공기 중에 방사성 물질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있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경향은 90년대에도 확인됩니다. 2015년 유럽 방사성 위험위원회의 크리스 버스비 박사는 그동안 국내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한수원이 UN 과학위원회에 보고한 90년대 고리 145기의 요오드 131 기체 배출량 자료인데요. 이에 따르면 90년부터 97년까지의 배출량은 29.6기가베크럴로 일본이나 미국 원전의 수천 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람 부는 방향에 산다면 아주 그런 미량의 피폭 설량이라 할지라도 안 발생하고 관계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느냐. 1980년의 보고서는 기체 폐기물과 관련해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폐기물 방출 당시의 기상 자료를 조사해 둔 것인데요. 특히 풍향은 기체 폐기물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백도명 교수 연구팀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폐기물이 날아간 방향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방사능 물질이 북동쪽, 즉 서색면으로 날아갔습니다. 여기 간절 곳이 여기인데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아까도 보면은 남에서 남서쪽으로 보여요. 서색면 쪽으로 분다고. 기상청이 발간한 풍력 자원지도 개발 연구 보고서입니다. 고리 원전과 인접한 간절곶 지점의 주풍향은 남서풍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방사능 폐기물이 북동쪽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는 소송에 참여한 암환자들의 분포에서도 확인됩니다. 전체 인원은 부산 기장군이 더 많지만 리단위 피해자 규모를 보면 울주군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 쪽에 있었고 가까이 있었고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게 자꾸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미국에서 풍향은 관련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하여 1990년 방사선 피폭 보상법을 제정하면서 바람을 중요한 보상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요. 네바다 핵시설 주변의 다운윈더들, 즉 바람 부는 방향에 살았던 주민들에게 5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또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핵 에너지에 대해 엄격 책임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엄격 책임이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법리주의입니다. 핵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엄격 책임의 원칙을 인정하고 적용하기를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영역이다. 엄격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방사선으로 인한 상해의 가능성을 노출 당시에 피고가 실제로 알고 있었을 필요는 없다. 판례는 그런 이치에 따라서 이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갑상선암, 갑상 항진증까지 다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우리의 법제도 역시 엄격 책임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원자력 손해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이 아니더라도 대법원은 이미 공해소송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의 배출과 예상되는 발병이 있었다면 그 의학적 경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가 일반적입니다. 벤젠이나 성면 등 유해물질 소송이 대표적인데요. 그것이 허용 기준 이하의 노출량이라고 해도 장기간에 걸친 노출에는 해당 위험원과의 인과성을 거듭 인정해왔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일관되게 그런 취지를 견지해왔고, 그렇다면 그 미량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수원이 입증해야죠. 국내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는 폐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6월이면 영구적으로 가동이 중지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바다와 공기 중으로 내뿜은 수많은 방사능 물질마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게다가 아직 고리에는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원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서 사시오, 이렇게 해서 멀리 보내는 방법. 그러면 이제 피폭량이 상당히 많이 줄 거니까. 두 번째는 원전을 닫으면 되죠.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합니다. 서생면 일부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전 지원금에 대한 문제도 얽혀 있는데요. 이미 원전이 들어선 상황을 되돌릴 수 없으니
이해하지 못할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 힘든 싸움을 계속할 각오로 말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 그만할까 너무 힘든데 어차피 나 오염 다 됐다는데 애들도 어차피 오염 됐는데 해가지고 그만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면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도 할 거고 또 그 애기들이 태어나게 될 거잖아요. 자손 대대로 오염이 될 거니까 그거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끝내야 돼.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돼. 그러면서 또 힘을 내서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